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우리 이제 한국인 쌀 소비량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게 이제 정치 이슈에서 야당이 여당을 제외하고 단독, 거의 뭐 단독이죠. 거의 뭐 야3당이라고 돼 있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양곡 관리법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식생활 습관 같은 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쌀 소비량이 연간 56.7kg으로 역대 최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인은 밥심이야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고 이걸 가지고 이제 힘을 내서 일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요, 고기임이죠. 거의 고기임이에요. 고기임. 2022년 한국인의 고기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숫자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추월됐다는 것 자체가 밥을 먹는 양보다 고기로 섭취하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게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뭐 고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쌀을 너무 급격히 안 먹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쌀을 주로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먹다가 이게 이제 고기는 서서히 늘어나고 쌀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 것과 함께 먹거리 다양화, 빵이나 샌드위치 같은 간편식 선호 증가 등으로 인해서 2022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5.6kg에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뭐 다이어트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다이어트도 많이 신경 쓰는데 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당이 많아서 이게 또 이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계속 있으니까 쌀 소비를 일부러 줄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식생활을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쌀을 먹더라도 과거처럼 쌀을 소비한다기보다는 뭐 현미 같은 거, 잡곡 같은 걸 섞어서 소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잡곡들은 또 많이 늘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잡곡이 더 줄어들 거를 좀 이제 쌀하고 섞어 먹어서 조금 지탱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무튼 이 곡류들은 다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과거에 구황작물로 각광받았던 뭐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채소류는 육류 소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전망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5대 채소의 경우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23년 110.1kg에서 111.6kg으로 조금 다소 늘어날 것으로 또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 채소 같이 구워 먹고 뭐 싸서 먹고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 곡류들이 이렇게 또 이제 약간 좀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우리가 3대 곡류 뭐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쌀하고 밀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게 3대 곡류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식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또 한번 들여다보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페트병으로 식품 용기를 만드는 것을 이제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죠. 처라고 하는 건요. 처는 뭔지 아세요? 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으면 이 밑에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지칭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 그 다음에 옆으로 처, 그리고 여기가 청이에요. 청. 이렇게 해서 부처청이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이 처다라고 하면 처 같은 경우는 총리 밑에 막료적 역할, 참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직접 챙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요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바꿉니다. 일종의 승격이에요. 청보다는 처를 조금 더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청을 갖다가 총리 보고 직접 챙겨라 그러면서 이제 처로 바꾼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 뭐 그 불량식품과의 전쟁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막 그래서 어쨌거나 식품 안전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리실에서 직접 챙겨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옮겨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금 이제 총리 밑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식품용 투명 폐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를 식품용기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이니까 이거를 있잖아요. 재생으로 해서 식품용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뭐 금방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먹는 건데 버려진 페트병을 가지고 식품용기를 만드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저주저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 선별, 분쇄, 세척한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해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라고 했으니까 세척해가지고 화학적으로 녹이거나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이제 불순물만 제거해서 다시 재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러면 식품용기로 써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자원 순환을 촉진해서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식약처가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트병이 그냥 이게 버려지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이라도 재활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것이 이제 환경적 차원에서 좋다라고 판단한 건데, 이게 지금 연간 30만 톤이래요. 와, 30만 톤이 넘는답니다. 이런 재생 페트 원료는 대부분 산업용 자재로 재활용됐다. 부직포를 만들거나 단열재를 만드는 거 화학적으로 이제 변형해서 재생을 한다는 거죠. 이 중 연간 최소 10만 톤이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 반응 등에 의해 원료 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 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는 지금도 식품용기로 사용이 됐지만, 이거를 저렇게 물리적인 방법만 동원해서 세척만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허용이 안 됐던 방식인데 그것을 이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유의해서 한번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거 환경 이슈는요, 요즘에 ESG 경영 뭐 이런 것도 많이 떠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필수예요. 필수기 때문에 환경 이슈가 나오면 여기에 관심을 바로바로 잘 좀 즉시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책이 근데 우리나라만 되게 이거 뭐 이렇게 국민 안전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의심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같은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국제 외교 쪽으로 이제 건너가 보도록 합니다. 저희 쪽에서 다보스 포럼이 나왔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을 우리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요거 픽해 봤습니다. 다보스 포럼은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거죠. 이 포럼의 창시자는요, 여러분들이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 다보스 포럼을 이걸 창안해서 이걸 만들어낸 분이에요. 예. 그 분인데,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아주 이제 국제적 포럼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다보스 포럼이 열리면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슈거리가 항상 된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라는 지역에서 열린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경고가 나왔대요. 인플레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뭐 그거보다는 이거야 뭐 분석하고 주장하는 거야 여러 가지가 엇갈리니까 그거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계 경제 포럼은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심지어 정치인들, 각국 막 정상들이 오기도 해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여기 가가지고 또 한 말씀 하시고 했던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정치인들까지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회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 비영리재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요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고, 그것이 이제 유명해진 이 용어가 된 겁니다. 산업혁명을 4단계로 나눈 거죠. 산업혁명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을, 이걸 갖다가 이제 산업혁명을 4단계로 나눠서
이제 1단계 뭐 증기기관 같은 거, 그 다음에 2단계 뭐 컨베이어 벨트, 3단계 컴퓨터, 인터넷 기술 같은 거, 그리고 4단계는 융합의 사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게 골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됐던 게 바로 다보스 포럼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주 주목받는 이런 포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한번 상기해 놓고 가죠. 자, 이제 북한 안보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윤 대통령이 연초 핵무장 발언을 해서 이것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북한 안보에서 보시면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있고요. 연쇄 도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훈련의 한 가지다, 실험의 한 가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협이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연쇄 도발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하는데 한반도 정세가 안보 불안감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을요 어찌됐거나 관리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게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요게 무관심 정책 같은 것들을 좀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전략적 인내인데 그게 뭐냐면 북한이 이제 망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대로 가면 북한이 스스로 백기투항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요. 인민들의 삶은 어려워졌을 망정 어쨌거나 핵으로 무장하는 데에 사실상 그때 진도를 많이 뺀 거죠. 진도를 많이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핵 보유를 선언 뭐 다 해놓은 상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협상할 때 과거에는 이런 거죠. 우리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랑 미국이 수교를 맺어주면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논리 구조가 생겼냐면 우리도 똑같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니네 나라처럼 기존에 만들어졌던 핵은 어쩔 수 없고 그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핵을 더 만들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 카드를 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 이것이 완전 꼬여버린 거죠. 그거를 트럼프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많이 지적했던 겁니다. 전임 정부였던 오바마 정부 때 이 잘못된 정책을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보유를 선언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제는 북한이 핵을 못 갖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일괄 타결을 하려고 시도도 했는데 미국 내에 워낙 이게 이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인식하는 시선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도 뚫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계속 고착 상태에 있으면서 북한은 계속 이제 뭐 ISBM 같은 거 이런 것도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미국의 본토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거기다가 핵을 이제 장착하는 이런 이제 훈련 연습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물속에서 잠수함이 이동하면서 막 쏘는 훈련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연쇄 도발이 있고 고도화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불안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한국이 핵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막 주장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CNN 같은 데서 다뤘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해고산을 해주겠다고 한 건데 미국이 동맹 국가들한테 야 니들은 이제 NPT 같은 조약 아시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고요. 이런 데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핵 우산 속에 이제 묶어놨다는 얘기 뭐냐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유사시에는 핵으로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핵이 있으니까 오방 국가들은 그렇게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의 핵우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야 이거 못 믿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은 진지하게 보도되지 않는 비주류적 주장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기는 있었는데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이런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주된 쟁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불안감이 있으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핵을 자체적으로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해구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동맹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의 안전을 핵무기를 통해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핵 확산 방지를 위해 핵 보유국이 비보유 동맹국에 이 같은 형태로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을 이제 해구산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독재 무장론이 현실화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이제 따라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죠, 전문가들이.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나 여론에서는 핵을 좀 갖는 게 어때? 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 허용을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핵을 보유하면 그에 따른 고통을 상당히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안보리에 이제 유엔 안보리 있죠. 안전보장이사회. 여기에 상임이사국 정도 지위를 갖는 나라. 즉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됐을 때 그때 강대국들. 얘네들은 그때부터 지들은 핵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공식화하고 핵을 보유해도 된다. 지들이 선언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거기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영국. 여기는 자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자체 핵을 갖지 못하게 한 거예요. NPT 같은 것도 만들어서 기존의 핵 보유국은 핵을 더 늘리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핵을 갖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다른 국가들은 막 다 가입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다 주죠. 그래서 결국에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들이 핵을 가지긴 가졌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또 미국의 묵인 속에서 가졌다고 하고 뭐 이렇기는 한데 이런 데들도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또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묵인 속에서 그 다량의 플루토늄 같은 원료를 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조는 안 하고 있죠. 제조야 뭐 그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뭐 입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시간만 주면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일본은 가지고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이걸 연구를 해보려고요. 플루토늄 같은 거를 아주 미세한 양을 남겨둬도요, 미국이 이거를 다 알아차립니다. 다 알아차리고 우리나라에 엄중 경고하고 그래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거를, 고농축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려고 한다? 이거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우방국가라 해도 아까 말씀드렸더니 해구산 같은 걸로 묶지 이거를 독자적인 핵을 가져라라고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는 이런 데서 이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자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비판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갖는다? 그럼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문제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도 당연히 공식적으로 핵을 갖겠다라고 선언해버리겠죠. 원료만 갖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대만은 안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 동아시아가요, 핵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완전 화약고처럼 변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또 뒤에 가서 우리 용어 해설할 때 그때 또 이제 관련 개념을 하나 또 설명드릴 게 있거든요. 그건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미국이 용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다가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 같이 핵을 좀 포기하자, 줄이자 이렇게 가야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 여론 속에서는 핵 보유, 자체 핵 보유를 찬성하는 목소리들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요 이슈를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화 미디어부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또 뵙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